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요새 세상을 그냥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참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는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곳, 이게 우리나라 선거판이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면 꼭 우리는 하여튼 이런 공작 정치의 바람이 불었죠. 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크게 작게 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는 우리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하여튼 과정이, 이 사건 하도 난잡하고 어지럽고, 당사자들,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말이 이렇게 더 엎어졌다 저렇게 엎어졌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정말 이걸 사건을 쫓아가면서 정리하는 사람들도 정말 힘이 든 상황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뭐 일지별로 정리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들여다보시면서 참 정리 잘 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 상층부를 구성하는 소위 이 사회 엘리트들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참 이게 가능하다는 거, 참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냉철하게 논리 대 논리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풀고 가면 될 걸,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모자라는 나라도 아니고, 뭐 문화적으로 상식이나 이런 기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참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딱 열거를 해봤자 우리 독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요점, 급소들만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 독자분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쫓아가시는 것이 좋을지 머릿속이 좀 개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 가지 초점을 어디다 두겠느냐.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윤 총장이 진짜로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던 거냐.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 이게 아무래도 제일 큰 초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이게 두 번째 초점입니다. 세 번째 초점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최고의 이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이게 정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냐,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요 세 가지 주제만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 총장을 공격하는 그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그때 이제 사건이 소위 채널의 검언 유착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죠.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채널A 기자하고 짜고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둘이 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면서 이제 검언 유착 이렇게 됐고, 이거를 수사를 해라 그러고 난리를 쳐서 사건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죠.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타파였나요? 뭐 이런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이 사건을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자료로 만들어냈던 것,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보다 못해서 화가 잔뜩 나니까
자기 부하 검사를 시켜서 부장검사죠. 부장검사를 시켜서 야 이거 말이야 내가 직접 이 고소고발하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거를 야당에다가 좀 주어. 그래서 야당 손으로다가 이거 좀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좀 시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이놈들 때려잡자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 내용을 보시면요.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MBC, 뉴스타파 소속 언론인 등 총 11명의 피고발인들이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개입했고 그래서 이제 그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을 해줘라 야당에다. 그래서 야당을 시켜서 이제 고발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 그건 정말 큰 범죄죠. 공무원이 자기 직을 이용해서 더구나 공무에 종사해야 될 부하를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을 해서 부렸으니까 이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거고 권한남용도 될 거고 또 이게 선거판에 관여될 수가 있어서 또 선거법 위반도 되고 이 당시가 이제 4.15 총선 전후 이런 사정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럼 그 검찰총장이 당시의 현직 검찰총장이 그런 짓을 했겠느냐? 이거를 한번 우선 좀 따져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검찰이 다루게 됐고 공수처가 다루게 됐냐 이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이제 고발장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몇 다리를 거쳐서 야당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실제로 야당에 전달도 안 됐고 이게 그렇다고 야당이 그걸 고발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실현된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이 단지 문제다 이거죠. 위법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손준성 검사인데요. 대검에 근무했던 부장검사죠. 이 손준성 검사의 PC나 그 사람의 통신을 이제 지금 대검의 감찰부장이 직접 포렌식을 시켜서 이제 포렌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포렌식 결과가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포렌식 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준성이가 그런 고발장 작성했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했다 이런 흔적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대해서 또 이거를 가운데서 폭로를 한 조성은이라는 여성은 아니야 나한테 증거가 다 있고 나 검찰에다 벌써 다 내주었어 뭐 이러고 또 이제 우기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손준성 검사 쪽에서는 그 근거가 안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 당사자야 당연히 그건 발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내 손발 잘리고 시달리고 공격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겠냐? 내가 검사 경력이 얼마고 다 검찰총장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를 몰라서 참 말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고발하게 되는 고발 내용에 범죄 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시켜라 이랬다는 얘기인데요.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직접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도 이거를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은 조 제2항에 307조와 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또 특이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거 범죄 사실이 명백하니까 기소해서 처벌을 해주세요.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처벌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공소조차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과 명예훼손을 한 사람 이 둘 사이에 나중에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려고 이제 집어넣어 놓은 조항인데 그러면 이 명예훼손은 이제 물론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죄가 성립하기는 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뭐가 있어야죠? 이 조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기소하고 공소해서 재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당사자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제3자를 시켜서 고발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지 않죠. 어차피 자기가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도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명예훼손죄는. 그런데 어차피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그거를 몇 바퀴 돌려서 더구나 정당을 시켜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달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무슨 3살짜리 어린애입니까? 법이라면은 정말로 참 신물이 날 정도로 평생 그 위에서 구르고 그거를 다루고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경험을 해온 사람인데 법생활을 그 양반이 이런 내용 몰라서 그거를 제3자를 시켜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달라 대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애초부터. 어떻게 서툴러도 이따구 짓을 할 수가 있냐. 왜? 그러니까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제3자로 이렇게 시켰다 이것만 그냥 하더라도 이 정도 것만 줘도 아유 야 이거 시끄럽게 되면 나 안 되겠다 그래갖고 대통령 후보에서 그냥 사퇴하길 바란 건가 뭔가 이게 참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진행 과정이 참 시끄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고발장 작성해서 제일 먼저 넘겨받았다고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김웅 의원. 이 양반 검사하다가 집어던지고 나와서 4.15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미래통합당 와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조성은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왔다 갔다 한 뭐 이 양반 정치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 여성을 시켜서 이거를 당에다 좀 전달을 해라 이랬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두 남녀의 이야기가 엉망진창으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 거죠. 아 글쎄 내가 그걸 작성했었나? 뭐 받았었나? 줬나? 아주 이 이야기가 뭐 하루가 다르게 줬댔다 안 줬댔다 이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제 조성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나 아니다. 나는 가운데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러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오리발을 내밀더니 벼랑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한 거 맞다. 그러고 이제 나선 겁니다. 제가 받아서 뉴스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다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이거 보도하자. 그래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도를 하고 나가니까 이제 시끄러워지고 자기한테까지 화살이 오는 것 같으니까 나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검찰에다가 갖다 이제 또 자료를 주면서
검찰에서 사실 미리 뉴스버스에 나온 거 보고 이거 큰일이네, 큰 건수네 해가지고 이제 감찰을 한다 이러고 김호수 총장이 지시를 해서 감찰이 들어가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거 내가 더 자료 줄 테니까 나를 공익보호자로 받아달라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공익보호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다가 갖다 다시 자료를 주고 보호를 받고자 했다. 그랬더니 이 감찰부장이 그냥 공익보호자로 공익신고자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당신 핸드폰이나 증거자료를 주면 그러면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핸드폰을 증거로다가 갖다 제시를 하고 공익신고자가 자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지 이름이 언론에나 막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던 건데, 자기가 직접 이제 그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섰다 그러면서 그 몸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참 이상하게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손준성이가 이제 김웅에게 이런 고발장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는 게 사실이냐? 그 증거로다 쓰이고 있는 거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 하나가 딱 들어있다. 그런 텔레그램에 이제 사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가 그거야 나중에 얼마든지 찍어서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가 증거가 될 수 있겠냐. 글쎄요, 이제 그 수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왜 김웅을 하필이면 조성은이를 선택했냐. 그 당시에 그러면 고발을 직접 당에서 시켜야 되면, 당 명분으로 시켜야 되면 당대표를 주든지 그에 준하는 어떤 사람을 주면 되지. 조성은이를 하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전에 미래통합당의 선관위에 부위원장을 했다나 그러지만 그 정당이 벌써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되긴 틀렸던 거죠.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에게 하필 줘야 될 이유가 뭐였느냐 도대체. 그리고 이거를 받은 조성은이는 더 웃기는 게, 이거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금년 9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당대표한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끼고 있다가 왜 하필이면 올 9월에 와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이제 경선에 나서고 난리칠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냐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것도 윤 총장 얘기로 하면은 메이저급 언론, 독자 많은 이런 큰 언론이 아니고 그 독자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매체에다가 하필 준 이유는 또 뭐냐는 거죠. 물론 이 뉴스버스라는 걸 만들고 있는 사람이 전 이제 조선일보의 부장 출신이고 정당 활동도 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인연이 있고 어쩌고 그랬어도 그거 별로 시중에 알려지기도 힘든데 하필 그런 매체를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 특별한 어떤 관계나 특별한 스케줄을 쫓아가야 되는, 계획된 스케줄을 쫓아가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그랬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의문스러운 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제3자의 개입이 없었겠느냐. 제3자라는 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박지원 국정원장인데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조성은이라는 여성이 이 뉴스버스가 이 뉴스를 터뜨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롯데호텔 38층에서 둘이서 한 끼에 28만 원을 하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만났다. 그런 만남이 그렇게 평범한 만남이겠느냐. 아무 이유 없이 사적인 얘기만 하려고 일국의 국정원장이 그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더욱이 그 시간은 국정원장이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수행원, 경호를 하는 수행원 몇 명까지 데리고서 만났다.
여러분들 생각에 일국의 국정원장이 자기 근무 시간에 호텔에서 한 끼에 28만 원씩 하는 식사를, 두 사람이면 56만 원이네요. 그 식사를 경호원 대동하고 만난 인사하고 전혀 사적인 얘기만 한다. 이런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그러고 다녔다면 이 국정원장 정말 큰일 날 사람이죠.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하게 제3자 개입, 국정원장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날짜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의혹이 수그러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난리가 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SBS에서 8시 뉴스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성원하고. 인터뷰하는 원본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서 조성훈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뉴스 버스가 이 뉴스를 터뜨린 날짜, 이거는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의사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고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원장님. 글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한번 보면은 우리 원장님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장님과 더구나 나하고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진동 기자가 우리 측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터뜨렸다.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 내가 불렀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해명이죠. 실수로 다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라고 얘기했던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증언이죠.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또 이 페이스북에다가 횡설수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은 또 우리 원장님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이러고 또 난리를 쳤어요. 얘는 뭡니까 이 사람. 이런 정황들이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 총장의 잘못을 적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사전에 꾸며진 그런 어떤 설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는 건데 이러한 진행 과정의 문제들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밝혀지겠죠. 또 밝혀져야 하고. 세 번째 문제로 중요한 게 집권층의 정치 공작이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겠냐, 들어왔냐 실제로 그렇게 볼 개연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 개입이 있다, 집권층의 공작이 있다. 이건 공작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로 이제 야권에서 내세우는 것이 야, 여태까지 검찰이 말이야. 이런 사건 어디서 보도 하나 나오면 그렇게 인지수사 이런 거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총알같이 수사 들어가고 이 난리를 친 경우가 있냐. 더구나 공수처는 무슨 시민단체가 이 보도 사실만을 가지고 고발을 한 걸 가지고 즉시 이걸 가지고 영장 신청을 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사건이 몇 건인데 그 사건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공수처 생긴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처리한 거 하나도 없는 이런 공수처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인 거냐. 사전에 무슨 공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이게 뭐 절차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쫓아가고 야당 의원들 거기 다 판사 검사 다 해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되니까 이걸 멈추고 들어갔는데 윤석열 후보를 즉시 입건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이유 하나로도 어떤 증거조사도 안 되고 내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시 입건 처리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냐. 그랬더니 그 담당을 한 검사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되건 안 되건 있건 없건은 나중에 문제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말 되는 얘기냐?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공수처가 다루고 있는 국민적 관심사가 그거 한둘입니까? 먼저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고검장까지 승진해서 올라간 이성윤 검사의 사건, 그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나요? 그거 얼만큼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고검장 자리에서 뻣뻣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둘입니까? 근데 이것만이 국민적 관심사라서 더욱이 법을 다룬다는 사람이, 그것도 검사의직에서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다음의 문제다. 이건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너 좀 보자. 그러면 왜 이러세요? 그럼 이 새끼야 죄가 있고 그건 다음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법 집행자가 있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또 이제 압수수색 나오고 이런 검사가 누구냐? 전직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하던 사람을, 이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 사람이 담당 검사를 해야 되냐, 굳이? 이게 무언가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더구나 결정적인 게 검찰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이 조성은이라는 이 여성을,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든 하여튼 중간에 누가 또 다리를 놨겠죠. 하여튼 이 조성은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연결이 또 됐겠죠.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을 이제 신변을 보호하면서 신변을 감추도록 소위 쉴드 치도록 해준 사람이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인데, 이 양반이 조성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신분을 준다, 이거는 무슨 임명장 주고 이래서 신분증 줘서 공익신고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적법하게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다 해서 공익신고로다가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서 신고자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가 이제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공익신고자로 검찰에서 이제 공익신고 접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재미난 게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증거를 이제 당신 핸드폰을 증거로 제시를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가 됐다. 거기까지는 무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스마트폰을 받았느냐?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만 공익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법률 규정을 지키느라고 아마 스마트폰을 제공을 받았을 거다. 이제 조성은이는 나 스마트폰까지 그냥 달라고 그래서 줬어. 이러고 이게 공익신고 자격을 주는데 딜을 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거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법률적 그런 절차죠.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성은이가 공익신고를 한 거냐라는 겁니다. 이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공익신고로 검찰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법의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요 두 개의 별표에 해당되는 행위만이 공익침해 행위고, 이것만이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별표를 그래서 아주 눈이 빠지게 검색을 했습니다. 두 개의 별표가 다 수백 개의 범죄 사실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찾아도 무슨 명예훼손이나 선거절 방해 행위나 권한 남용 행위나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지금 조성은 씨가 검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 공익침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익신고를 한 게 아니죠. 접수할 수 없는 걸 공익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 이래도 됩니까? 물론 그 수백 개 범죄가 있어가지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죠. 우리나라 뭐 법원검찰이 착오 일으키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착오 일으키면 안 되죠.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한민국 검찰청의 감찰관이 공익신고자로 보호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감싸고 보호하고 숨겨야 할 의무, 그런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거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권력기관이 검찰, 공수처, 별안간 다 함께 나서서 이 난리를 치고 거기다 국정원까지 여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하게 되죠? 지금이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이 시점의 시기를 골라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요. 아, 이건 무슨 공작이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하나,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거나 객관적 정황으로 보거나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봐도 글쎄 그럴 만한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두 번째, 진행된 상황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진행된 상황이 뭔가 상식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다. 자연스럽지는 더욱 않다. 그러면 이건 누가 서툴게 꾸민 얘기 아니냐. 세 번째, 국가기관이 과연 개입해서 이것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거나 공작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봐야 할 정황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 같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제2의 김대엽 사건으로 가는 거냐? 선거 때까지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쪽이 뭐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고 선거를 넘어가고 보자. 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어떤 타격을 주고 보자라는 게 그 정치 공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엽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과연 이렇게 갈 거냐? 게다가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한 이 여성. 이 여성이 이 여성 사실 없었어도 그런 윤석열이가 그런 범죄 하려면 했을 건데 이 여성이 도대체 뭐냐? 이 여성 제2의 윤지호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장자연 사건 있었을 때 이제 조선일보의 사주면 뭐 이런 거 개입했다 이거 이제 증인으로 등장했었던 여배우가 윤지호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캐나다로 도망가 버렸는데 잡아오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일부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로는 조성은 씨가 10월에 미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성은이 제2의 윤지호 되는 거냐. 이 사건은 그래서 정말로 제2의 김대엽 사건이 되는 거냐. 이거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총장에게. 어떠면 이것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국민들이 많은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또 하면 안 돼. 이거 학습 효과가 있는데. 더구나 어떻습니까? 저 윤석열 후보는 누가 키워줬어요? 추미애 씨가 키워줬잖아요, 사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세팅으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다 키워준 셈이고. 그리고 이거 마지막 활용점정을 박지원 씨가 활용점정을 해주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참에 잘만 자기를 방어하고 이 문제를 시원하게 꺾어치우기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반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앞으로 또 몇 개나 이런 게 나올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정치 소외. 더러워. 그냥 보기 싫어. 듣기도 싫어. 그래서 기곤하는 국민들 많이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우린 끝까지 그렇다고 지쳐서는 안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오늘 정리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전돼 가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도 또 우리 하나 또 알게 된 게 있죠.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그게 그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참 국회의석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걸 지리멸렬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 짓을 하고 있었으니 그게 됐겠냐. 그리고 지금도 이게 바뀌어서 그대로 온 국민의힘 왜 이게 삐그덕거리고 이러는지 알 것 같다. 당대표라는 사람 지금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거 이제 선거 공작이고 맞서 싸우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가림막이 되어 보호막이 되줄 수는 없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자기가 안 해도 법대로 될 건데 왜 그런 속보이는 소리 하는 거죠? 하여튼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한 게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의 그 속내, 그 자질, 그 그릇 이것도 보았는데 그래도 최재형 원장의 행보하고 딱 구분이 되니까 분명해져서 좋다.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최재형 원장 역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주네요. 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손잡고 이거 돌파하자. 이건 있을 수 없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체계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수중에 모든 권력이 집중될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또 그러한 하나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